네, 오늘도 저만의 주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랑짱입니다. 오늘도 참 맑은 날이네요. 기온은 어제보다도 좀 올라서 어제 아침보다는 훨씬 따뜻한 아침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도 콜비는 괜찮은 콜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콜비를 잘 맞춰주는지 모르겠지만 구정 명절 준비해서 슬슬 배달 라이더 분들을 모집하는 수를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단가를 좋게 주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죠. 지금은 아침에 일을 하다가 한 달 가는 게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한 달 가는 시간이. 근데 이 약을 받으러 가는 시기가 딱 오면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라는 거를 느끼죠. 내가 아침에 먹는 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벌써 한 달이 지났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약을 받으러 가는 중이고요. 약을 먹기 시작을 한 이후로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고요. 이 영상 작업하고 제가 답글은 일일이 못 따라드려도 보고 하면서 저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고 행복한 기분도 많이 들고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계속 행복해질 수만은 없고 그 중간중간에 또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삶의 고민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잘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아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우울증이라는 것을 내가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누가 알고 있으면 왠지 창피하다는 느낌, 그런 사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신경 쓰지 말고 의학적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으면서 한결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울증들이 걱정에서 비롯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걱정을 없애는 규칙은 너무 작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래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게 걱정을 없애는 큰 규칙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면 진료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약을 받으러 갔다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을 받으러 가는 중이고요. 약을 받다 보면 한 달이란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약 받으러 왔습니다. 본인이에요? 네. 약도 받았고요. 이제 약 받고 와서 키자마자 콜이 들어왔네요. 외대에서 픽업을 해서 종암동까지 가는 콜인데 5,600원에 콜을 받았어요. 거리상으로는 멀어요. 근데 지금 평소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 말고 그 전에 받았던 콜비보다는 좀 오른 거예요. 이 정도 거리였으면 4,000원대 콜비에서 줬을 텐데, 요즘은 계속 이 정도 거리면 5,000원, 6,000원 이 정도에서 주고 있으니까 좀 오른 건 맞아요. 콜비가 계속 유지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오후 들으면 3,000원대 콜들도 생기거든요. 3,400원 이 정도 콜도 있고 3,000원대 콜도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몇 개 콜을 거절했는데, 일단 24년도에는 정말 3,000원짜리의 콜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계속 잠을 못 이루고 잠이 안 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고민 때문에, 생각 때문에 계속 잠이 안 오고, 또 잠이 들었다가도 다시 금방 깨게 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잠이라는 걸 못 자게 되면. 그러면서 계속 이게 몸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우울감이 커지고 생기면서 우울증이라는 그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면 자살을 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의 한 부분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증상들도 다 많은데 그게 하나의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거기에서 우울증 환자가 좀 있는 거지, 이제 그걸 빨리 치료를 해야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는, 암적인 존재인데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울증은 빨리 치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직접 가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걸 권하고요. 그게 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내 이 우울증이라는 게 창피하게 느껴졌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증상이고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걸리고 다 했는데 이 병은 나만의 병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정신병으로 보면 뭐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증상이지 정신병이라고 그냥 단정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던 시선이 있었어요. 왜? 난 안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할 것이다 라고 소동 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은 이상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타인의 죽을 만큼 아픈 고통보다 제 손끝에 박힌 가시의 통증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걸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느낌을 아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왜 그렇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지내게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술을 마시게 되면 원래는 아니었던 사람이 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우울증과 술과는 멀리 해야 되는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수유시장은 이 매장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돈가스 하나 찾기를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뺑뺑뺑뺑. 아이고. 우리는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말을 한다는 건 그냥 언어로 무슨 말이든 그냥 막 하는 게, 그게 그냥 말하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하기에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예전처럼 일맥을 넓히려고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들을 이어가려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에너지를 쏟고 내 시간을 쓰기가 싫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어도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됨됨이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다 그 몇 마디 해보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는 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아무리 내가 그냥 숨기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눈동자라고도 했었는데, 말도 그래요. 내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의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전달을 받긴 받는데 안 좋은 기분을 상할 수 있는,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겪어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냥 불편한, 불쾌한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고 느꼈었죠. 예전에는 그래, 인맥이 넓어야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을 더 집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다양성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다양성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하고 주고받는데 다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 다양성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의 방, 자기만의 방이 있는데 마음속에 방이 있는 거죠. 말하다 보면 그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방문을 열어보고 싶은,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방이 있는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방을 엿듣고 싶어 하거나 하는 그런 말에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선을 그어 놓은 건데 문을 닫았는데 그걸 벌컥벌컥 그냥 열고 들어오는 거랑 같은 느낌이고, 내 방에 귀를 대보고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하는 그런 느낌의 말 속에 뉘앙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말하는 법도 아닌 것 같아요. 정식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노크를 먼저 하고 그 사람이 안에서 들어오라는 신호를 했을 때 문을 살살 열면서 들어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들어오는 방법이죠.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일단 동물들은, 인간도 동물에 속하는데 동물들은 자기 생존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서식지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죠. 뭐 사자를 예를 들면 밀림에서 사자가 사냥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기 능력이 최적치로 발휘될 수 있는 곳을 서식지로 하고, 그 안에서도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자의 공격을 맞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와 최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맞물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 서식지 내에서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가지 못하고 그 서식지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살은 없지만 갇혀서 사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하는데, 서식지를.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누구를 사냥하기에는 부족한 신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물인 만큼 단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냥을 하고, 또 최적화된 곳이 아닌 창살 없는 감옥인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자기들의 터를 만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첫 인류가 이루었던 모습들이었을 텐데, 그 인류가 그 서식지에서 벗어남으로써 지금 현 시대에 지구를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쿠팡이라는 서식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지만 쿠팡이라는 곳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쿠팡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쿠팡에게 최적화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새로운 관찰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 쿠팡 배달에 최적화되어 가면서 여기에 적응하고 이 서식지를 기반으로 계속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하루하루 반복해 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근데 내 능력은 이 오토바이를 잘 타고 배달을 잘 하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능력도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토바이는 더 잘 타지고 배달 콜수는 더 늘고 그만큼 수입은 좀 더 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내 서식지구나 하면서 사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하든 제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놀고 먹고 편하게 쉬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이란 걸 줄 않죠. 무조건 무엇인가라는 성과를 내야, 이익이 나야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과를 내기 위한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남의 걸 베끼든 뭐 똑같이 하든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어떠한 기회가 있어도 그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잡아서, 무슨 방법으로 잡아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테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잡고 실행하려고 기획이라는 걸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관찰은 업무를 볼 때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디 벤치마킹을 하러 관찰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누구에게 지시를 한 적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관찰하러 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좋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돌아오는, 거기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내는, 관찰 결과를 가지고
가지고 오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물론 지금도 뭐 저도 이 배달 일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 배달 일을 하고 어디 구간에서 어떻게 하며 몇 시간대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또 보게 되고, 그분들을 또 잘하는 분들을 따라하게도 되고 하는 게 이게 벤치마킹인데, 그러면 뭔가를 계속 지켜보고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이라는 게 어떤 것을 보고 살피다라는 뜻일 텐데, 살피다라는 그 의미는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살피는 과정, 제가 논문을 찾아본다던가 주변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아티클, 문헌도 찾아보는 등 이런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살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에어를 제가 탔다고 치는데,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진에어를 그냥 탔습니다. 근데 그 시트에, 좌석 시트의 커버가 스마일 표시로 되어 있는 노티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진에어랑 노티드가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하고 있지? 진에어랑 노티드가 무슨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을까 라는 걸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땅에서는 노티드가 만드는 파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진에어를 타야만이 진에어의 안에서 판매하는 그 도넛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맛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노티드 파이 맛이.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 제주도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근내 항공을 타서 진에어에 내에서 그걸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맛보고 진에어의 항공사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진에어 내에서의 먹는 그 파이 맛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블로거들이라든가 지금의 SNS를 통해서 번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창출해내고 하는 것이 일련의 관찰을 끝내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는 예전에 복숭아뼈를 다친 이후로 오토바이를 탈 때는 슬리퍼나 단화를 신지를 않는데, 저는 항상 목이 있는 신발을 신지만, 제가 이 배달을 하면서 쭉 살펴보면 젊으신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은 그래 덥고 비가 많이 오니까 크록스를 신어도 그렇게 무방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여름에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이 발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한데, 그래도 그 크록스라는 그 슬리퍼를 대부분의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니고 거의 젊은 사람 층에서 젊은 층의 라이더들이라면 그 크록스를 한 90%는 신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겨울에도 제가 그 크록스를 보니까 그게 왜 저렇게 크록스를 신을까 해봤는데, 근데 그 크록스를 신어야 될 이유는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굳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신어야 된다라고 추천하진 않겠어요. 그 젊은 층의 라이더 간에서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퍼져 나갔을 텐데, 그것보다 저는 더 신기하게 본 건 그 크록스가 예전에는 디자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만 다르고, 내가 파란색 크록스를 신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파란색 크록스를 신으면 똑같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커플 신발을.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크록스가 한 사람이 신발을 신었는데 양쪽이 틀려요. 뭐냐, 디자인이 달라요. 거기에 무늬를 내가 파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파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파치를 옷에 달고 하잖아요. 근데 그 크록스 신발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성의 의미로 자기들만 만들어낸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신발에.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양쪽이 달라요. 모양이, 색깔은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파치를 다른 걸 달았다는 거죠. 자기의 개성에 맞게. 한참 보드 탈 때 보드에서도 그렇게 그 바인딩이 다르게 해서 그렇게 판매를 올렸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 크록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기들의 개성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신발에. 그러니까 내가 배달을 하고 있지만 난 이런 개성을 갖고 있어. 자기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는 그걸 캐치했다는 거죠. 크록스에다가 저거를 해주면 판매가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게 관찰에서 나오는 힘이고 나중 결과의 성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다 일을 하는데, 이 몸이 우락부락하고 근육도 많고 팔뚝이 영화배우 마동석처럼 그런 팔뚝을 갖고 있고 우람한
라이더분이 배달통을 보면 아주 깜찍하고 이쁜 오리들이 딱 달려있고 이쁜 인형이 이렇게 또 돼 있고 스티커며 이런 것들로 배달통을 장식해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어떤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만의 상징인 것처럼 이거는 같은 PCX가 아니라 나만의 PCX다라는 거를 개성 있게 표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물론 뭐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보면 배달통이 그 배달통에 달려있는 장신구가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정말로 안 어울리는 그런 깜찍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 문신이라는 게, 저번에도 제가 뭐 팔을 걷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그렇지 않고 진짜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그 타투 모양이 다 달라요. 배달을 하고 계신 젊은 층들을 보시면 거의 타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는 혐오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주먹 쓰는 형들이나 새기는 그걸 표현하는 표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그 주먹이나 쓰는 형들은 이제 문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자기들이 난 주먹 좀 쓴다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정말 덩어리 형들이 뭘 어떻게 해야 이제 덩어리 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장신구죠. 피어싱이라든가 이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액세서리 등이 몸에 걸치고 끼고, 그래도 피어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고 하는 거긴 한데, 이제는 나만을 상징할 수 있는 크록스에 달려있는 그런 파츠처럼 내 몸에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같은 그림에 용의 타투를 했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같은 용을 타투를 했다고 치면, 덩어리 형들은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는 정말 진주로 되어 있는 피어싱을 박아서 독특함을 더 표현해 낼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걸 상징할 수 있는 메시지의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아마 덩어리 형들은 내 살에다가 그걸 비록 아플지 몰라도 박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웃을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윗입술을 내리면서 이렇게 웃으실 때 자기가 치아 교정하고 있는 걸 감추고 싶어서 이 웃을 때나 뭐 이야기를 할 때 어색한 그런 얼굴이 나오는데, 동남아 이쪽에서는 치아 교정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동남아 이쪽에서는 치아 교정하는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치아 교정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자야 이야기하는 게 된 거죠. 그걸 하는 건 나의 부를 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에 진짜 치아 교정이 아닌 인공 치아 교정기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모양인 거죠. 액세서리처럼 그걸 이에다 끼면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오는 그 액세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고도 하고 판매도 했는데, 치의학에서는 치아 교정 액세서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빨을 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뉴스를 내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부의 상징을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 젊은 층에서는 그걸 알지만 계속 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베트남에서는 우리는 흔히 먹을 수 있는, 오리온 하면 떠오르는 초코파이 정이 있잖아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싸고 간편하고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줄 때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줄 걸, 뭐 이렇게 하는 되게 가격 저렴한 가성비 좋은 그런 파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 과자로 돼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초코파이 이름을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런 이름이 초코파이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급 과자고, 그래서 부모님 제사상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고급 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처럼 같은 건데 다르게 쓰이고 다르게 생각될 수 있고 한 게 있는데, 그거를 관찰하는 습관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물건이어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뜻에, 어떤 의미로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관찰적인 습관을 기르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집중해서 만들어졌다면, 디자인이 또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 계층 간의 나이별로나 군이라든가 해서 그게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느냐를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